속에도 얼굴이 있다.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가격들의 변화가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그 국부론에서 유명한 빵가게 얘기를 합니다. 아담 스미스는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소비자하고 공급자의 뜻이, 목적이 처음에는 모두 달라도 결과적으로는 만나서 균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이제 한 80%는 왔습니다. 시장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는 원리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두 그림을 합해 보면은 금방 얘기가 됩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합해졌어요. 빨간 거는 수혜예요. 빨간 거는 가격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요량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파란 거는 공급이에요. 가격이 이거는 반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미 이 그림에는 답이 나와 있어요. 수요와 공급이 어디서 만났느냐? 가격이 2,000원에서 만났어요. 그렇죠? 2,000원에서 만나고 시장에서 공급은 8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시장에서 가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만나는 과정이 그냥 첫눈에 딱 마주치는 게 아닙니다. 시장 과정이 있어요. 수요 공급이 어떻게 되냐면은 수요는 여기 있는데 공급은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뭐가 더 많아요? 공급이 더 많죠. 시장에 공급이 더 많으면은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이 당연히 내려오죠. 그렇잖아요?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자꾸 밑으로 내려와요.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 다음에 밑에서는 균형 가격보다도 이 밑에서는 어떻게 돼요? 수요가 훨씬 더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수요가 많으면은 자, 시장에서 살려고 의도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공급이 줄어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올라가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딱 만나는 점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서 맞지 않으면은 서로 조화가 안 돼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가격을 내려가게 하거나 공급이 과잉되면은, 그리고 수요가 과잉되면은 가격을 올리게 하는 이런 효과가 나서 자연적으로 여기서 균형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몇 가지 응용을 좀 해보죠. 이거는 이제 공급 곡선이 지금 수직으로 있죠? 왜 수직으로 그렸느냐? 수직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가격인데 가격이 올라가도 공급이 늘어나질 못해요. 예를 들자면은 토지. 그렇죠? 이거는 가격이 올라가도 오늘 아침에 그냥 땅이 갑자기 바다가 메꿔져서 땅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경우에는 자, 수요가 여기 있을 때는 가격이 여기서 결정되지만은 예를 들어서 경제 여건이 좋아져서 사람들이 소득이 늘어났다든가 다른 변화가 있고 그러면은 수요가 늘어나면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가격이 굉장히 뛰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공급 곡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공급의 법칙은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급량이 늘어난다. 그건 많은 일반적인 재화가 그래요.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은 대부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이렇게 되지 않고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공급이 딱 제한이 되어 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가격이 변화해도 공급량이 쉽게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수요가 조금만 변화해도 가격 변화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담 스미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담 스미스는 그 국부론이라는 경제학의 고전을 써서 경제학의 아버지다 이렇게까지 불리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아담 스미스가 그 국부론에서 유명한 빵가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침마다 빵가게에 가서 빵을 살 때 어떤 기준으로 사느냐, 빵가게 주인을 위해서 하느냐, 그게 아니고 나는 빵가게에서 가장 좋은 가격으로 가장 좋은 품질의 제품을 사기 위해서 빵가게에 간다. 맞는 말이죠? 합리적이죠? 경제학에서는 합리적인 사람만 사람 취급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합리적입니다. 나는 아침마다 빵가게에서 가장 좋은 제품의 빵을 가장 좋은 가격으로 사려고 한다. 그렇다면은 빵가게 주인은 어떻게 하느냐? 공급의 주체예요. 공급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느냐? 나는 소비자를 위해서 아주 비싼 원재료의 빵이라도 모두 다 완전히 값싸게 공급한다. 이런 분들이 이웃에 있으면 너무 행복하죠.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손해보면서 영원히 그렇게 갈 수는 없죠. 그거는 경제학에서 볼 때는 합리적인 생각은 아니에요. 오히려 합리적인 생각은 뭐냐? 나는 가장 좋은 품질의 빵을 최소의 비용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는가? 높은 비용을 들여서 만든다면은 효율적이지가 않죠. 좋은 품질의 빵을 최소의 비용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이 빵가게 주인의 목적이죠. 그러면은 소비자하고 공급자의 뜻이, 목적이 처음에는 모두 달라도 결과적으로는 만나서 균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급자는 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좋은 품질의 빵을 공급하려고 하고, 소비자는 최소의 비용으로 좋은 제품을 가져오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입니까? 그래서 공급자나 소비자나 모두 다 아담 스미스는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 영어로 표현하면 self-interested입니다. 자기의 이해관계를 해서. 그게 합리적인 사람들의 행동이다. 그게 모든 경제 주체가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언뜻 생각하기에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소비자와 공급자가 모두 행동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균형이 된다. 그래서 모든 경제 주체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면은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조화가 된다. 이게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지금까지도 시장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논리가 됩니다. 당시에 아담 스미스는 물론 지금의 경제 환경하고는 다른 면도 있고, 그리고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에서의 가격이에요. 직접적으로 가격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무언가가 만나서 다 조화롭게 해결을 하는데, 그거를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얘기했고요. 보이지 않는 손은 지금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가격, 시장에서의 가격. 보이지 않는 손의 반대말은 뭐예요? 보이는 손이죠. 보이는 손은 지금은 정부,
눈에 보이게 규제하고 간섭하고 시장에 개입하는 거, 그걸 우리가 보이는 손이라고 경제학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경제가 조화가 잘 되기 때문에 그 당시의 경제 정책은 정부가 경제에 개입하지 말고 치안을 확보하는 야경만 해도 경제는 제대로 다 운영이 된다,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사회는 현대 경제가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만으로는 경제가 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담 스미스가 이 얘기를 할 때 모든 것들이 시장에서 이기적인 행동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아담 스미스가 이 말을 할 때는 큰 전제가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사회를 위해서 어떠한 동정심을 가지고 사회가 바람직하게 발전해야 된다는 건강한 의식을 가지고 움직여야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부 빼놓고 이기적인 행동이 모두 다 조화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상식적이죠. 경제학이 이렇게 쉽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이에요. 최저임금을 세팅했다는 얘기는 가만히 놔두면은 이 균형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경제학자는 임대료를 규제하는 것은 도시를 폭격하는 것보다도 도시를 더 폐허화시킨다. 규제를 하게 되면 항상 그 부작용을 감안해서 다른 정책들을 보완해야만 경제가 순조롭게 균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것 중에 최저임금 있어요.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당연히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최저임금이 설정이 되지 않으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낮은 임금을 받고 혹사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항상 최저임금을 가이드라인으로 설정을 합니다. 근데 최저임금을 설정할 때 항상 얘기가 많아요. 근로자들은 더 높이 책정하고 싶어 하고, 기업인들은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고 얘기하죠. 왜냐하면은 노동도 생산 요소의 하나이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은 생산비가 올라가게 돼서 채산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또 해외하고 경쟁하는데 우리나라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높은가도 같이 비교해서 기업인들은 경쟁력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수요 공급을 이해한 것만으로 어느 게 좋다 나쁘다 라는 분석보다도 경제 현상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경제 분석을 할 때 우리가 흔히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또는 나라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규범적인 생각을 가지고 분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규범적인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경제 현상에다가 플러스 어떤 사회 규범, 사회 정의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경제는 반드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경제는 지금 현대 경제학은 사이언스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과학에다가는 가치 부여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과학적인 분석이 이게 가치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된다 하면은 그 과학적인 분석의 틀이 왜곡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에서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이랄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경제학자들은 분석을 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유의해서 경제 정책을 써야만 되는 겁니다. 자, 최저임금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면은 수요 공급하고 수요가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죠. 노동시장에서는 가격이 임금입니다. 자본시장에서는 가격이 이자가 되고요. 그리고
토지의 경우에는 가격이 지대가 되죠. 임대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생산 요소마다 가격의 명칭이 조금 달라요. 재화는 그냥 가격입니다. 이거는 가격, 옷 가격. 그러나 생산 요소는 토지의 경우에는 지대, 임대료, 자본의 경우는 이자, 노동의 경우는 임금입니다. 그런데 이 생산 요소 시장에서도 가격의 결정 원리는 동일합니다.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동 시장에서는 역시 공급은 임금이 이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 시장에서도 임금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임금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노동자를 수요하려는 기업의 경우에는 수요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줄어들게 되죠. 비싸니까 인력을 자꾸 줄이는 거예요. 자동화를 막 시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임금이 비싸니까 그게 줄어드는 겁니다. 여기에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는 대로 원래 최저임금이나 이런 것을 정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은 임금이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가격이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가운데 만나는 점에서. 그래서 일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고용이 되고, 그리고 그 임금하에서 수요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그만큼을 수요하고, 그래서 시장에서 균형이 되는 겁니다. 최저임금을 세팅했다는 얘기는 가만히 놔두면은 이 균형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상당히 낮게 되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상 더 받아야 된다고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저임금은 여기 위에서, 여기가 균형 가격인데 가운데가 이거보다 높은 상태에서 임금이 딱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임금이 높으니까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급 과잉이 생기는 거죠. 초과 공급이 생깁니다. 노동시장에서 초과 공급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실업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어떻게 움직이라고 명령한 거 아닙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임금이 올라가면은 자꾸 수요를 줄이고 자동화하고 대체화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량이 자꾸 줄어듭니다. 그리고 임금이 높으면은 임금의 노동의 공급자는 우리들 아니에요? 우리들은 조금 더 일하고 싶어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대체로 공급 과잉을 가져와서 실업을 더 늘리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임대료도 규제하면 어떻게 되느냐. 임대료 규제를 아무리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그 전세 계약할 때도 과거에는 없었는데 이제 2년 동안 그 법적으로 묶어놓고 또 여러 가지 규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됐죠. 그 임대료를 규제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임대료를 규제하지 않을 때는 가격이 여기서 형성이 되는데 임대료를 규제한다는 것은 그냥 시장에 내버려 두니까 너무 가격이 비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료를 규제한다. 임대료를 규제하면 아까 최저임금하고는 달리 규제 가격이 이 밑에서 설정이 되겠죠. 이상 더 올리지 마라.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임대료가 낮으면은 수요와 공급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임대료가 낮으면은 수요자는 어때요? 더 많아지겠죠. 공급은 더 임대료가 낮으니까 줄어들겠죠. 너무나 상식적이죠. 경제학이 이렇게 쉽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하느냐? 물론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료를 규제하면은 계속해서 규제하면은 임대 공급자가 자연히
줄어들게 마련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경제학자는 임대료를 규제하는 것은 도시를 폭격하는 것보다도 도시를 더 폐허화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규제하지 않으면은 임대료가 너무 높고, 규제를 하면은 장기적으로 볼 때 임대의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은 줄어들게 돼요. 그래, 이런 현상을 인식하고 정부가 정책을 해야 됩니다. 이걸 개선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급이 부족하니까 정부가 공급을 늘리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지난 시간에 제가 인센티브에 반응한다고 그랬잖아요. 임대 공급자한테 세제 혜택도 주고 여러 가지 많은 혜택들을 줘서 이 공급이 유지가 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균형 가격에는 수요자나 공급자가 대체로 만족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규제를 하게 되면은 항상 왜곡이 생깁니다. 공급이 많아지거나 수요가 많아지거나 초과 공급, 초과 수요 현상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은 암시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가 예전에 설탕값, 연탄값 이런 걸 막 규제하기 시작하면은 암시장이 생기잖아요. 미국에서는 이 유명한 여자 배우 미아 페로의 이름을 따서 미아 페로의 법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왜 이 사람 미아 페로 법이 나왔느냐 하면은 뉴욕의 임대시장을 예전에 규제를 많이 했어요. 가격 규제를 한 것뿐만이 아니라 가격을 더 올릴 수 없고 한번 들어가면은 그 사람을 내보낼 수도 없었어요. 그게 몇 년 지나다 보고 오래 지나다 보니까 아주 넓은 아파트인데 규제에 묶여서 그 당시 규제를 받는 그 아파트의 임대료가 최근에 나와 있는 아주 작은 아파트와 임대료보다도 더 싸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 영화배우가 임대 규제에 큰 혜택을 봐서 아주 넓은 아파트를 굉장히 싼 값으로 살고 있어서 화제를 모은 적이 있었습니다. 항상 시장은 규제를 하면은 다른 반작용이 계속해서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 경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원하는 것들을 공급하게 되고 원하는 것들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순환 상태에서 가만히 놔두면은 균형 가격이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가 규제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규제를 하면은 어떤 형태로든 부작용이 생깁니다.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규제를 하게 되면 항상 그 부작용을 감안해서 다른 정책들을 보완해야만 경제가 순조롭게 균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 공급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는데 앞으로도 수요 공급은 우리 일상 또 우리 경제 많은 분석에서 수없이 응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다음 시간에 더 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계효용이요, 소비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경제학에서의 많은 결정은 총 개념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계개념. 마지막 판단은 이걸 더 할까 말까 거기서 결정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 얘기 그대로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은 경제학에서는 틀린 겁니다. 우리 경제는 항상 소비와 생산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가 소비자하고 생산자하고 같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에요.